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주로 다뤘던 내용들은 어떻게 그러면 자율주행을 하느냐, 인공지능은 요 기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바로 2016년에 있었던 바로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었던 끔찍한 사망 사건. 이게 이제 역사상 최초의 자율주행 추돌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테슬라가 자율주행 시스템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 당시에 이제 플로리다 고속도로였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고속도로가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에는 이런 고속도로가 잘 없는데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신호 없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교차로는 없죠. 신호 없이 좌회전을 이렇게 받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가 이렇게 쭉 가다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얀색 트레일러, 그러니까 하얀색 트럭을 구름으로 착각하고 피하지 않은 거죠. 구름이니까 뚫고 가면 되니까. 그러면서 후방에 추돌하면서 난간에 부딪히면서 끔찍하게 결국 사망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결국 우리가 4차 산업에 있어서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4차 산업에 있어서 자율주행의 핵심은 초자동화인데 이것은 결국은 1차, 3차 산업혁명까지에서는 이 결국은 자율주행의 자동화를 통제하는 대상이 인간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휴먼이 아니라 이제 AI한테 제어권, 컨트롤, 핸들, 브레이크, 악셀 이와 같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전부 다 기계한테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되면 대형 사고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나눴었냐면 그러면 이런 비극은 사실 제일 좋은 거는 한 번 이런 사건이 터지면 아주 큰 인명사고가 발생하니까 제일 좋은 거는 사전에 예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비극을 과연 사전에 막을 수는 없었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읽으셨어요. 그쵸? 자, 이건 뭐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 이 주행거리도 거의 없었다는 건 결국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 개입 횟수를 보시면 개입을 많이 했다라는 건 그만큼 이 자율주행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뭐 하지만 테슬라는 이 데이터만 보면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학습이 제로니까 개입하는 횟수도 사실 적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한 4가지 정도 문제를 제가 추려보니까 첫 번째는 결국은 이 에러, 소위 이제 버그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 버그를 수정하는 방식이 즉시 수정이 아니라 그 다음 버전이 출시할 때 이걸 보완해서 나오는 소위 이제 스마트폰처럼 그런 형식의 버그 수정 방식이 결국은 이런 인명사고를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보시면 산업도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 미국은 이 산업 육성, 특히 잃어버린 자존심을 찾기 위해서요. 다시 세계 점유율 1위의 자동차 시장을 갖고 오기 위해서 굉장히 육성을 하던 시기였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육성이라는 게 이제 사실 내연기관, 그러니까 디젤이나 가솔린, 휘발유 자동차로는 사실 승부가 어려웠어요. 90년대는 사실 일본차의 시대였습니다. 그 기술력과 또 일본차는 미니멀한 차잖아요. 그런 컴팩트한 사이즈를 미국이 갑자기 큰 대형차를 만들던 미국이 따라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당시에 새로운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려고 했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자율주행이었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자율주행이었고요. 하나는 전기차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칫 만약에 2016년이면 지금 이제 한창 이제 미국 자동차가 자율주행으로 그 테슬라라는 자동차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테슬라라고 하면 지금 거의 자율주행차의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 산업을 미국은 규제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당시 도로교통안전국에 우리나라로 치면
여기서 이런 이제 말을 했다. 결국은 운전이에요. 운전을 지원하는 기능이고 기능에 한계가 있다. 즉 이거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었다. 자, 결국은 이 한계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소위 반자율주행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는 있을 수 있다라는 식의 이제 이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자체만으로 해도 이게 얼마나 당시에 미국이 이 소비자를 보호한 것보다 당시 자동차 산업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자체가 또 뒤에서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자율주행차는 미국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에서 한 게 아니고요. 테슬라나 이런 걸 시작한 게 아니라 다르파라고 해서 미국 우리로 치면 미국 국방청 같은 국방연구원 이런 곳에서 이제 자율주행차를 처음에 굉장히 투자를 해서 시범 운전을 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 주도를 한 거예요, 결국은. 자, 그러니까 자기네가 만든 공든탑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이제 들어갈 내용들인데, 자, 오늘은 이제 이 두 가지 남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럼 도대체 여기 들어가는 기술이 무엇인지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시를 들어서요. 자, 이어서 세 번째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이건 이제 세 번째 문제는 AI의 기술적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술적 문제, 그러니까 한계죠. 자, 보시면 이 자율주행이라는 게 상당히 어중간했어요. 그러니까 어중간하다는 건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교양 수업입니다만은 그 한 가지 이제 얻어가신 게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적어도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6개의 단계가 있고요. 지금 0단계, 소위 이제 비자동화, 아무런 인간이 완전히 통제해야 되는 비자동화부터 5단계 완전 자동화, 즉 인간이 이제 필요 없는, 그야말로 AI가 완전히 운전을 하는 단계가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지금 이 AI 기술이 3, 4단계 중간에 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소위 지금 이 3단계, 4단계 중간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완벽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AI 자체가. 자, 그래서 사실 기술적으로도 어중간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기술적인 한계를 상당히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으로 포장을 했냐면요. 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어중간한 자율주행을 표현하는 가장 이 정확한 명칭은 반자율주행이에요. 자, 우리가 반이라는 표현을 쓸 때 세미라고 하죠. 세미라는 거는 절반만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자, 그러니까 사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까지 자동차 이런 거, 자율주행, 뭐 테슬라나 이런 광고 보셨을 때, 현대차나 이런 거 보셨을 때, 자, 우리 차의 기술은 반자율주행입니다라는 광고를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혹시?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차의 기술이 반자율주행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제 생각에. 대부분 우리 테슬라를 반자율주행차가 아니라 테슬라를 자율주행차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반자율주행의 수준에도 불구하고 마케팅은 어떻게 했느냐? 마케팅이 이제 홍보죠. 마케팅은 이 차는 자율주행차입니다라고 마케팅을 한 거예요. 테슬라는 자율주행차입니다라고 마케팅을 했지, 테슬라는 반자율주행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머릿속에는 마케팅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그린 거죠. 테슬라 하면, 아, 나는 자율주행차니까 이 차를 타서 이렇게 독서도 하고 책도 읽고 알아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차가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이다. 자, 이런 걸 사실은 우리가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런 기술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실제로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반자율주행, 따라서 제어권, 즉 브레이크나 핸들이나 브레이크예요. 그 다음에 기어, 이와 같은 조작들은 실은 운전자와 자율주행자의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완전한 자율주행도 아니고 완전히 사람이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그런 상황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반자율주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용자가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confusion이라는 것은 혼돈이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면 사람들은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를 샀는데 실제로 자율주행 기술은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은 아니었던 겁니다. 당시 2016년은 더더욱.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당시에 차를 이 운전했던 좀 안타깝지만 그 인명사고의 사망자께서는 아마 어찌할 바를 모르셨을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네 번째 문제는 역시 이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그 핵심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 중에 하나는 AI 기술도 있습니다만은 AI 기술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뒤에서 사실은 더 그만큼 중요한 거는 센서예요. 센서라는 건 뭐냐 하면 자, 주변의 정보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걸 우리가 센서라고 해요. 자, AI 기술은 핵심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고도화되게 분석하는 게 AI 기술이라면 자, 자동차에서 센서는 정보를 수집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데이터. 자, 이 두 가지가 다 조화롭게 있어야 사실은 자율주행차의 기술이 우수하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율주행차에는 어떤 센서가 들어가느냐? 자, 크게 세 가지 센서가 들어갑니다. 자, 제가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자,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센서는 크게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카메라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레이더가 들어가고요. 세 번째는 레이더랑 이름이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라이다가 들어갑니다. 자, 이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 가지의 기능의 장점, 단점을 알아두시는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간고사를 위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카메라부터 살펴보시죠. 카메라는 자, 사람의 눈 같은 거예요. 눈. 자, 얘는 뭐냐 하면 그야말로 여러분들 뭐 핸드폰 카메라 있으시죠? 스마트폰에. 자, 렌즈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주변 사물이나 상황을 인식합니다. 자, 그래서 뭐 장점은요, 질감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포착이 가능하죠. 사실 우리 눈은 색깔도 볼 수 있고 명암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카메라 자체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레이더나 라이다에 비해서 저렴합니다. 자, 이런 장점을 알아두시는데요. 다만 단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눈 시력 좋으신가요? 자, 그러면 시력이 좋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운전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운전이 아니라면 길을 걸어간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갈 때 밖에 시야가 방해되는 그런 상황들, 예를 들면 눈보라가 친다든지 아니면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카메라로 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나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쵸? 즉 날씨 같은 외부 환경에 취약해요. 예를 들면 눈이 온다든지요. 폭풍우처럼 비가 엄청나게 온다면 여러분들 실제로 이런 날 사진 찍어도 잘 안 나오잖아요. 어두컴컴하게. 외부 환경에 취약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거리입니다. 자, 근거리가 아니라 먼 거리에 있는 물건을 카메라로 찍게 되면 분간하기가 어렵죠. 여러분들도 스마트폰으로 뭐 이렇게 요즘처럼 날씨 좋을 때 뭐 저 산에 올라가서 저 밑에 배경을 찍고 싶은데 생각보다 배경이 잘 안 나오죠. 왜냐하면 너무 먼 거리에 있는 배경은 잘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카메라만으로는 자율주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겠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율주행이 장애물이 나타나거나 하면 이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멈추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날씨가 안 좋거나 먼 거리에 있는 사물을 분간하기 어렵다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는 게 두 번째 레이더 센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 이 수업을 통해서 제가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될 건 이름이 비슷한 레이더와 라이다입니다. 간단히 좀 쉽게 여러분들한테 특징을 소개하자면 자, 레이더는 뭐냐 하면 전자기파예요. 전자기파. 전자파라고도 하죠. 뭐 음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바닷속에서 여러분들 어뢰 같은 경우는 음파 같은 걸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의 파장이에요. 전자기파. 라이다는 빛입니다. 빛은 여러분들 물리적으로 이 지구가 아니라 우주 공간에서 가장 빠른 물질이죠. 빛은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죠. 라이다는. 자, 레이더는 그게 아니라 하나의 인공적인 전자기 파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둘 다 거리나 속도를 측정하는 데 많이 쓰입니다. 또 뭐 장애물을 파악할 때도 쓰이기도 하고요. 라이다는. 자, 왜냐하면 카메라만으로는 먼 거리에 있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장애물을 파악하기 어려우니까요. 자, 그래서 장점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레이더의 장점은 자, 요게 단점이 얘 장점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외부 환경에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자, 파장이라는 거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눈으로 어떤 뭐 막 눈보라가 치거나 폭풍우가 오는 상황에서 카메라 렌즈로 그것을 찍는 건 어렵습니다만 뭐 눈보라가 오나 뭐 폭풍우가 오더라도 여러분 핸드폰 수신 신호는 잘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기파는 그와 같은 날씨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물을 투과할 수가 있어요. 레이더는. 자, 그래서 사물 투과 측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와 같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레이더만으로는 단점이 있어요.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밑에 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레이더는 직선거리만 측정이 가능합니다. 자, 레이더라는 거는 전자기파인데 이 전자기파는 여러분들 이렇게 전자기파 이렇게 쏜단 말이에요. 쏘면 직선거리만 측정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어뢰 있죠. 어뢰. 이렇게 바다에 잠수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잠수함이 있으면 잠수함이 쏘는 미사일을 우리가 어뢰라고 해요. 이 어뢰가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쏘잖아요. 그러면 물체에 이 어뢰는 직선의 형태로 가겠죠. 자, 이때 우리가 레이더로 이렇게 음파를 보내서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이렇게 뚜뚜뚜뚜뚜뚜 보내요. 그리고 여기에 음파가 부딪혀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피드백. 요 거리를 이제 이 레이더로 재는 거거든요. 음파로. 이 저기 잠수함들은요. 그렇게 해서 어뢰를 발사하는 거죠. 이때 이 바다 속에 있는 음파는 직선으로만 갑니다. 장애물을. 곡선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직선거리만 측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 주행할 때 자동차 주행할 때 우리가 도로가 직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직진만 하진 않지 않습니까? 좌회전 우회전도 하지 않습니까? 유턴도 하고. 그러니까 레이더만으로는 불완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표지판 인식이 불가능합니다. 자, 레이더만으로는 이런 이 파형이기 때문에 일종의 카메라처럼 표지판은 우리가 그러니까 장애물인지는 알겠는데 이 표지판에 뭐 50km로 줄여라 뭐 또는 뭐 멈춰라 라는 표지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위험하다, 정지해라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인식할 때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레이더는. 자, 따라서 레이더는 직선거리만 측정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레이더는 전방이랑 후방에 장착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보시면 제가 조금 이제 축소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이 차도 보시면 이 자율주행차의 이제 우리가 모습이라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여기 지금 자동차의 앞에 이렇게 레이더를 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후방 이렇게만 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직선밖에 못 보니까요. 그쵸? 자,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센서가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세 번째 라이다입니다. 그래서 라이다는 뭐냐 하면 빛이에요. 빛.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사물을 이렇게 측정하는 것을 라이다라고 합니다. 얘를 통해서 우리가 원근감, 거리감도 잴 수 있고요. 사물의 형태나 속도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이다는 이 장점이 되게 많아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해상도도 높고요. 얘로 얻는 데이터는 정확도도 높습니다. 우리가 3D 입체 지도 구현할 때 라이다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구글 지도 같은 거 찍을 때, 네이버 지도 같은 거 찍을 때 그
네이버 자동차나 구글 자동차, 카카오 뭐 자동차가 도로를 이렇게 주행하는 거 혹시 한번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자동차 보시면 요렇게 생겼고 요 위에 뚜껑 같은 게 달려 있어요. 큰 그 쓰레기통 같은 게. 얘로 찍거든요. 그리고 나서 구글 지도 같은 거 보면 3D로 이렇게 구현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이 라이다로 찍은 겁니다. 그래서 라이다는 지금 레이더는 전방 후방에만 설치를 하잖아요. 직선으로만 볼 수 있으니까 라이다는 설치해 놓고 얘가 360도 돌아가요. 360도 돌아간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전방 후방뿐만 아니라 이 시야각이 모든 위치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라이다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단 라이다도 단점이 있어요. 라이다는 이제 뭐가 단점이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눈이나 비 같은 날씨에 좀 민감합니다. 그리고 요거보다 더 비싼 단점은 비쌉니다, 가격이. 이 자율주행차를 우리가 뭐 저도 자율주행차 사실 전공자는 저는 사실 질병학자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율주행차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비싼 부품이 뭐냐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전문가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문가분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 라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라이다가 이게 한 2천만 원, 2,500만 원 그 정도 합니다. 굉장히 비싸요. 자, 어쨌든 정리하자면 자율주행차의 센서는 사람의 눈과 같은 건데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적어도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2016년에 테슬라 사망 사건에서 그 테슬라 자동차는 자,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냐면요. 초음파 센서에만 의존했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라이다가 없었어요. 라이다가. 그러니까 주로 이제 초음파 센서만을 가지고 주변 사물을 파악했습니다. 아마 라이다가 있었으면 그 흰 트럭을 구름으로 인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높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왜 그러면 초음파 센서만을 달았냐? 자,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센서가 많아지면요, 지금 개발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는 보시면 수익을 내려면 원가는 최대한 절감하고 자동차는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좋은 센서를 달게 되면 라이다 같은 경우에 지금 얘가 2,500만 원 정도 되면 예를 들면 차를 뭐 한 8천만 원에 파는데 라이다 하나가 3천만 원을 치면 지금 얘를 달면 이 차의 수익금이 5천만 원으로 줄잖아요, 사실은. 얘 하나만 빼면 라이다 하나만 빼면 이득이 훨씬 많이 남죠. 문제는 가격이죠. 그래서 당시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당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센서 구성을 최소한으로 낮췄었어요. 당시 초기 모델은.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인명사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서 우리가 지금 이제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셨는데 조금 더 그러면 센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자율주행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좀 논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자, 우리 자율주행의 CPU라는 게 있고요. CPU는 중앙 처리 장치를 얘기합니다.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 컴퓨터에 이제 AI 기능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시면 자, 아까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자면 카메라는 사람의 눈과 같은 거라서 사물을 우리가 파악하고요. 자, 각각 레이더와 라이다가 있었죠. 그래서 얘는 전자기파였고요. 직선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라이다는 360도 회전이 가능한 얘는 빛으로 하는 거죠. 빛은 이 물리적으로 지구상이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빠른 물질이죠. 그래서 신속하게 뭐 장애물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초음파 센서가 들어가 있고요. 이건 이제 음파로 하는 거죠. 음파. 그러니까 음파 중에서도 초음파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GPS도 달려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 위치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이제 쭉 들어옵니다. 그러면 대체로 뭐 이미지 데이터도 있을 거고요. 뭐 카메라 같은 경우 이미지 데이터겠죠. 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시그널 데이터라고 합니다. 파형 데이터.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이제 이 CPU에서 AI로 얘네들의 데이터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 이제 이 AI가
본인이 학습한 결과에 따라서 핸들, 그러니까 조향은 핸들이에요. 엔진, 뭐 변속기, 기어죠. 이런 것들을 제어하게 합니다. 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성이. 그래서 이 차를 다시 한번 보시면 테슬라 자동차인데 보시면 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라이다가 여기 위에 달려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 라이다는 360도 인식이 가능합니다. 여기 뺑글뺑글 돌아가요. 그다음에 뭐 전후방에 초음파 센서 있고 뭐 레이더도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카메라는 블랙박스처럼 앞에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GPS로 차량 위치도 추적 가능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요거 말씀드리고 나면 이제 오늘 수업 마무리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앞에는 우리가 이 테슬라 어쨌든 당시 자율주행차 사망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4가지를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센서에 대한 이제 하드웨어적인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핵심적인 이제 후반부의 내용은, 자, 이 들어가는 기술, 자, AI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위 이 행동 계획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지까지 이 자동차가 있으면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기 위한 기술로 사용된 게 첫 번째 AI 기술은 바로 규칙 기반 AI라고 합니다. 자, 이 규칙 기반은 영어로 이제 룰 베이스드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지금은 또 이게 좀 최근 기술은 또 달라요. 최근 이제 딥러닝 기반으로 AI 기술을 쓰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차에 우리 그 목적지까지 이렇게 이동하는 기술은 규칙 기반 A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니까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제 용어를 하나 아셔야 되는데, 행동 계획이란 건 뭐냐면요. 자,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차가요, 어떤 지점이 있어요. 자, 지금 어떤 현재 지점이 하나가 있고, 그 포인트에서 우리가 목적지, 자, 타겟 포인트,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우리가 하나의 경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내비게이션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비게이션도 보시면 도착지, 목적지를 치게 돼 있죠. 그래서 출발지랑 목적지 이렇게 치게 돼 있죠. 자, 이런 걸 할 때 만약에 그냥 내비게이션 GPS 기능으로만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자, 이 GPS는 우리가 위성에서 소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차가 0.001만 있어도 실제로는 실제 도로에서는 굉장히 오차가 커집니다. 근데 우리가 자율주행, 그러니까 차가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오차가 1m만 있어도 사실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GPS만으로 우리가 이동 경로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AI 기술로 이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기술을 접목한 게 바로 규칙 기반 AI입니다. 자, 보시면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의 격자라고 해서요, 격자는 이런 눈금자를 얘기합니다. 보시면, 자, 예를 들면 스타트라고 해서 여기가 출발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리고 자, 골은 자, 목적지죠, 우리가. 자, 그러면 우리가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목적지까지 이렇게 가는 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음영으로 칠한 이곳은 장애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 지금 하나의 게임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자, 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제 색깔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이게 자동차가 하나 있다면 이 자동차는 적어도 이 장애물에 부딪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장애물을 피해서 우리는 이 제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최단 거리를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이 하나의 미션일 겁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격자, 눈금으로 이렇게 그린다면, 부루마블 하듯이요. 자, 그런다면 이 녹색 자동차는 어떻게 움직이는 게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고 갈 수 있느냐? 자, 간단하죠. 자, D는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의 이동 방향을 D는 아래쪽으로 다운, R은 right, 오른쪽 우회전, 뭐 L은 left, 그 좌회전, 그리고 up은 위로 간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걸 하나의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자,
스타트에서 골까지 가는 가장 최적의 경로는 D, 다운, 다운. 그러니까 두 번 아래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우회전해서 R, R, R 왼쪽으로 계속 가고요. 그 다음에 U는 업 위로 올라가고요. 다시 R, R 오른쪽으로 가고요. 다시 다운, 다운, 다운. 자, 이렇게 가는 요 경로가 실은 스타트에서 골까지 가장 최단 거리로 빠르게 가는 길이죠. 예. 자, 이것을 우리가 이런 규칙이 정해지는 거죠. 소위 이 출발점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런 규칙은 자동차가 어떻게 가라라고 하는 이런 규칙을 하나 우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해서 이 AI가 스스로 이런 규칙을 이제 학습하는 것들이 있긴 한데요.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자율주행에 많이 쓰이긴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런 그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까지 이동할 때는 규칙 기반 AI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거 중요한 겁니다. 정리하자면 규칙 기반 AI, 즉 행동 계획을 위한 규칙 기반 AI라는 걸 사용해서 자율주행은 어떤 특정 포인트에서 특정 목적지까지 이동을 합니다. 이 기술이 첫 번째 들어가고요. 자, 두 번째는 근데 이렇게만 움직이게 되면 지금 예를 들면 사실 이거는 이제 이동 방향이랑 이런 것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장애물을 피해서. 근데 정밀하게 지금 내가 있는 위치랑 센서의 데이터를 취합해서 앞으로 얼만큼 정밀하게 움직여야 되는지 각도까지도 다 사실은 자율주행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 두 번째 기술이 바로 자 센서 정보 처리를 위해서 하는 바로 통계 확률형 A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확률이라는 거예요. 확률. 그래서 통계 확률형 AI는 뭐냐 하면 이게 또 이제 AI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첫 번째 기술은 자, 행동 계획을 위한 규칙 기반 AI고요. 두 번째 기술은 센서 정보 처리를 위한 통계 확률형 AI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통계 확률형 AI는 뭐냐면 확률 기반에서 우리가 파악하자 이거예요. 자, 이걸 이제 설명하는 게 뒤에서 설명을 할 텐데 너무 뭐 여러분들 빡세게 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은닉 마크로브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히든 마크로브 모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은닉 마크로브 모델이라고 합니다. 뭐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건 뭐냐면 자, 우리가 좀 확대를 해보면 제가 만약에 잠시만요. 조금 줄일게요. 잘 보이시죠? 제가 만약에 어떤 특정 지점부터 어떤 특정 지점까지 이동을 하는데 나의 위치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래야 정밀하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각도까지. 그럴 때 이 AI 기술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냐면 센서를 통해서 주변 정보를 이렇게 수집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위치할 확률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의 포인트 지점을 찍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연립주택,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자율주행 움직여야 되는데 자, 얘는 포인트를 신호를 보내요. 아까 센서들 라이다나 레이더로 그럼 띠띠띠띠띠 보내면 자, 이때 제가 어떤 포인트라는 거는 고정된 물건이에요. 그래야 내가 움직이지만 고정된 물건의 위치를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현관문을 고정된 포인트로 얘가 잡았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초기 상태에서는 센서가 발동되지 않으니까 어떠한 파형도 없어요. 파형이 무파형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위치를 측정합니다. 센서를 보내요. 이 차는 지금 고정돼 있고 그럼 띠디디디디 보내서 여기 보내고 여기 보내고 여기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파형이 되돌아오는 요 물체를 보고 포인트를 찍습니다. 자, 이때 포인트는 요 문인데요. 문이 1번 문이 여기 있고 1번 문이 여기 있죠. 2번 문이 여기 있고 2번 문이 여기 있죠. 3번 문이 여기 있고 3번 문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센서를 보내서 자, 이 센서에 이게 봉우리를 우리가 포만트라고 하는데요. 각각의 포만트의 지점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이 기준점, 그러니까 기준 포인트가 여기 있구나를 이 자율주행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자, 문제는 자율주행이니까 이동을 해야겠죠. 그럼 차는 지금 앞에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차가 여기 있다가 2번 위치까지 왔어요. 차가 여기 이동해서 조금. 그러면 2번 위치까지 오면 이
지금 측정한 포인트도 같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얘가 요만큼 움직였으니까 그만큼 얘도 같이 포인트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요 2번 위치에서 다시 이 저기 2번 위치니까 지금 요 단계에서는 차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차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그 2번 위치에서 다시 센서 파형을 이렇게 보냅니다. 예. 센서 파형을 보내면 자, 얘는 지금 여기서는 차는 이만큼 이동했지만 여기 지금 1번 원래 여기 있었죠? 1번 원래 이 포인트, 2번 목적지 포인트, 3번 목적지 포인트 요게 또 계산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내가 이동한 만큼의 요 포인트랑 지금 2번에서 측정한 다시 문에 있는 요 포인트 요거를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다시 얘기하면 3번하고 4번을 더하는 거예요. 파형을. 그러면 여기는 여기 없었는데 3번에서는 여기 요만큼 올라가니까 요만큼 올라가겠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요만큼 올라갔고 요만큼 있으니까 요 두 개 합치면 이만큼 올라가겠죠. 그쵸? 그다음 3번 이렇게 되고 4번 이렇게 되고 5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요 지금 가장 여기 지금 포인트가 높은 그러니까 포먼트죠. 포먼트가 높은 여기 봉우리가 제일 높은 이곳에 자율주행차가 있다라고 자율주행차는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쉽게 은림 마크로프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이제 이 시그널로 각각의 지금 변화하는 확률을 계산하는 건데 뭐 어쨌든 뭐 그건 모르시더라도 자율주행차는 이런 식으로 본인의 위치와 이 각각의 원래 기준점 위치를 계산해서 이동을 정밀하게 계산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이 확률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는 소위 통계 확률형 AI를 설명하는 게 바로 이 베이즈 정리입니다. 그래서 베이지안 팩터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시오리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베이지 정리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 모든 것은 확률로 계산하자. 그러면 편하다. 이게 베이지 정리예요. 그 확률이라는 걸 근데 알려면 예를 들면 내가 이번 학기에 A뿔을 받을 확률. 자, 이거를 알려면 어떤 정보가 있어야겠죠. 아무 정보 없이 그냥 난 이번 학기에 A뿔을 받을 확률이 90%야라고 얘기하면 그건 그냥 예언이거나 그냥 허황된 말이잖아요. 어떠한 근거를 얘기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자, 제가 수식을 하나 정해야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간단히만 얘기를 할게요. 사후 확률. 그러니까 사후 확률은 앞으로 미래의 확률이죠. 미래의 확률. 미래 확률을 계산하는 거의 수식은 이와 같습니다. 베이지안 정리에 따르면. 자, 근데 사후 확률을 알려면 반드시 이전 정보의 확률을 알아야 돼요. 자, 사전 확률이라는 거는 과거의 데이터입니다. 즉 우리는 AI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미래의 확률을 구하는 게 AI예요. 자, 그런데 제가 사전 확률이 0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0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학습된 데이터가. 즉 내가 사전 확률을 몰라. 그러면 이게 지금 곱하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수식을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자, 예를 들면 앞에 확률은 10인데 곱하기 사전 확률 없으니까 0이에요. 그리고 분모는 5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10 곱하기 0에 0을 5로 나누면 값이 뭐가 나옵니까? 야, 이건 산수잖아요. 자, 0을 곱하면 무조건 0이 되죠. 그 5분의 0은 뭐예요? 0이죠. 자, 곱하기에 0을 하면 무조건 0이 되잖아요. 그쵸?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사전 확률이 없다면, 과거의 데이터가 없다면 사후 확률, 미래를 예측할 확률이 0이 되는 거예요. 그쵸? 베이지 정리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수식에 따르면. 수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보시면 사전 확률이 0이면 무엇을 곱한다고 한들 다 0이 됩니다. 자,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테니스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테니스 경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한 번도 모르는 사람, 자, 예를 들면 전혀 처음 보는 사람하고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사람하고 내가 이길 확률을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아, 저 사람이 좀 안색이 안 좋으니까 뭐 오늘 좀 뭐 잘못 먹었나? 그럼 내가 좀 이길 수 있겠군. 이 정도예요. 이거는 뭐냐? 사전 확률이 0인 거죠. 예. 왜냐하면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으니까. 자, 그러나 이전에 내가 한번 경기를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예를 들면 지금까지 이 사람하고 5번 싸웠는데 내가 3번 정도 이겼어요. 자, 5전 3승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그러면 이번 경기에서 내가 이분하고 테니스를 한다면 내가 이길 확률이 대략 계산이 되는 거죠. 사전 확률이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내가 이길 확률 한 60%, 내가 좀 유리하네? 라고 얘기가 될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사전 확률, 과거의 데이터 학습하는 게 AI에서는 중요해요. 특히 자율주행에서. 자, 근데 테슬라는 어떻게 했어요? 테슬라는 데이터가 없었죠. 적어도 캘리포니아에서, 물론 이제 캘리포니아랑 플로리다가 또 도로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만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AI가 학습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겠죠. 예,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자, 2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2개 설명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같은 내용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데, 자, 우리가 세 번째 기술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세 번째 기술은 이 두 번째에 있는 요 통계 확률형 AI, 요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설명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통계 확률형 AI는 결국은 센서 정보를 이용해서 내가 있을 만큼의 확률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이번 위치에 있을 확률이 이만큼이야 라고 요 봉우리는 결국 확률의 수치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계산할 때 확률이라는 걸 우리가 계산하기 전에 사실은 이 칼만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이름만 알아두세요. 칼만 필터는 뭐냐 하면, 필터는 우리가 필터링을 씌운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선글라스처럼, 선글라스도 사실 보시면 안경에다가 검은색의 필터를 칠한 거거든요. 이런 거 우리가 선글라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그 셀로판지처럼 이런 필터링을 하는 건데, 물체에 이렇게 뒤집어 씌운 건데, 자, 은닉 마크로브 모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은닉 마크로브 모델이라고 표현하는데, 칼만 필터는 뭐냐 하면, 자, 이동하는 물체를 우리가 정규 분포 곡선으로 표현하는 걸 칼만 필터라고 합니다. 이 정도 선에서만 외워두세요. 자, 보시면 그 정규 분포 곡선이라는 건 뭐냐? 자, 우리가 확률이라는 걸 잊기 전에 우리가 그 통계라는 걸 보시게 되면 가장 우리가 통계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통계 수업 혹시라도 들어보신 분들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분포라는 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분포란 게 뭐냐? 분포라는 거는 우리가 수없이 무언가를 추론하고자 할 때 확률이나 통계라는 게 결국 확률하고 추론이거든요. 예, 확률하고 추론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을 추측하고 싶을 때에는 어떠한 그 기존에 이제 사전 학습된 값을 가지고 분포라는 걸 정하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수능이 3등급이다. 나 3등급 계속 쭉 맞아왔어. 뭐 1학년 때부터 모의고사를 보면 이 3등급이라는 거는, 자, 지금 분포가 있는 거죠. 1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분포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중에 나는 3등급에 위치한다 라는 걸 통해서 내 위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러한 정보가 있으면 내가 수능에서 대충 어느 정도 이제 예상 점수가 나올 것이다도 예상을 할 수 있죠. 추론을 할 수 있죠. 이처럼 정규 분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평균값이 제일 많이 오고요. 양극단에는, 예, 그러니까 수능으로 치면 1등급도 되게 적잖아요. 사람 수가. 9등급 어때요? 9등급도 수가 적겠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수능을 엄청 잘 본 사람도 적지만 엄청 막 점수가 너무 낮은 사람도 적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냐, 수능을? 정규 분포상 이렇게 쭉 일렬로 나열하면 3등급, 4등급, 5등급에 위치한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제일 많겠죠. 요 중앙 요 등급 수가. 우린 이렇게 분포, 예, 퍼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동차가 이 아까 지금 위치 있죠. 위로 올라가면 요 지금 봉어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지금 내가 있는 요 자동차가 있는 확률이 제일 높은 요 높은 봉어리, 얘를 정밀하게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거 하나하나가 다 분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확률이긴 하지만. 그러면 제일 옵티멀한 거는 이 차가 있는 요 좁은 요 지금 요 값을 계산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요 필터링을 씌우는 거 우리가 칼만 필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여기까지 설명하고 마칠게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강조해 드릴게요.
시간상 말씀을 드리면 이거 페테일 리스크라고 하는데 우리가 팻은 뚱뚱하다라는 의미잖아요. 뚱뚱하다. 뚱뚱하다. 테일은 뭐냐면 꼬리라는 의미입니다. 꼬리. 자, 페테일 리스크. 꼬리가 뚱뚱하다. 무슨 말이냐면 정규 분포상 실제로 보면 자, 지금 보시면 자, 요 지금 요 녹색 보이시죠? 녹색이 normal distribution.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걸 정규 분포라고 해요. 자, 우리는 사실은 모든 확률이나 어떤 추론하는 거는 분포를 가정하는데 그 분포 중에 일반적으로 이 정규 분포라는 걸 가정해서 자, 실제로 보면 자, 요 지금 요 청록색에서 보면 수능이라고 치면 수능은 실제로 1등급이 이 정도 있고 아주 드물죠, 1등급은. 그다음 9등급도 굉장히 드물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실제 데이터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래 원칙상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 요 양극단이 희귀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일어날 확률이 생각보다 높아요. 지금 그게 밑에 있는 요 연두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융공학에서 쓰는 말인데 fatal distribution. 이 지금 연두색을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양극단이 높은 거예요. 자, 수능으로 치면 생각보다 1등급 맞은 애도 많고 생각보다는 원래는 9등급 되게 적어야 되는데 9등급 맞은 애도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평균이 조금 내려오고.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자, 이 끝부분의 확률은 원래 0에 수렴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능 만점자는 1명 정도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수능을 치면 수능 만점자가 10명이 나올 때도 있고 20명이 나올 때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물수능이냐 불수능에 따라서. 자, 그래서 끝부분 확률이 0보다 상당히 큰 건데 그래서 보시면 금융공학에선 보시면 뭐 우리가 세계 경제 위기가 어떤 리먼 브라더스 사태나 러시아 디폴트 사태 뭐 이런 것들 보시면 페텔리스가 이렇게 있었다. 아, 제가 좀 시간이 초과된 것 같아서 박수 치신 거 보니까 좀 마무리해달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